논문 형태로 작성돼야 되고 그렇게 발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순항쟁과 관련된 이 군법회의가 관심을 받게 된 것이 올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여순사건 재심 개시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 여순사건 재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술적으로만 발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학술적 문제를 좀 더 확대시켜서 이 재심 재판과도 관련되어서 연관되어서 발표하게 되었다는 것,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은 저도 앉아서 이 발표문을 보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발표문을 이걸 보면서는 도저히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PPT를 보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순 사건의 실체라든가 제가 마지막에 현재 진행 중인 재심의 어떤 법리적 문제들을 거론할 것인데 이 거론이 법률가나 법학자적 관점에서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적 관점에서 거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학자나 법률가가 아니라는 걸 미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2장, 3장, 4장이 주요 부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은 군법회의가 존재했는가? 이것은 실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여순사건 재심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실제 당시 진짜 군법회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그래서 이미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군법회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실제 군법회의 자체를 한번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펴보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장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민간인들을 군법회의에서 처형을 했는데 이 처형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 보입니다. 이건 특히 이번 재심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 체포의 부분에 불법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따져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특히 이제 법률적 문제일 것 같습니다. 4장은.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좀 더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판결 집행명령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여순사건 재심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이 형사 재심의 의미가 제대로 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집 45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46페이지의 중간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 글은 여순항쟁과 군법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다. 여순항쟁과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체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글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순항쟁에서 군법에는 불법성이 있었다는 걸 밝혀내려고 하고 있고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받아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재심 우리 순천지원 재심 재판부는 이미 여순보다 먼저 있었던 제주 4상 수형인 재판에서 이미 제주 4상 수형인 재판은 공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천지원의 재판부도 공소기각이라는 말을 자주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공소기각과 무죄는 아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소기각이 아닌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제 군법회의 실체인데요. 첫 번째, 여순항쟁과 관련된 군법회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14연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군법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14연대 군인들은 모두가 체포 대상입니다. 모두가 체포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체포되면은 군법회의에 회부됐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인에 대한 재판은 1948년 11월 6일부터 29일까지 총 10차례가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정식 재판명은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 근데 일명 제가 지금부터는 대전고등군법회의라고 그럴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재판이 대전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재판장은 이지영 중령이었고, 근데 이 군인 재판에서 이 대전고등군법회의에서 굉장히 주안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 주안점이 뭐냐면 이 대전고등군법회의는 14연대 군인,
군인만을 체포해서 군법회의를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14연대 군인이 아니면서도 여순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 민간인들까지도 이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숫자가 50명이라고 정확하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 언론들에서 보면은 이 대전고등군, 여기 대전이라 써져 있고요. 여기 보면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 이렇게 해서 재판이 있었다라는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문 기사들의 굉장히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제가 여기 보시면 네모를 빨간색으로 쳐놨고 여기도 네모를 쳐놨죠. 뭐라고 써졌냐면 전부 다 국방부 검열체. 그러니까 모든 군법회의 재판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발표된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검열을 받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다는 걸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국방부 통제하에 언론이 검열을 당했고 그 속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재판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전 군법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10여 차례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 민간인도 재판할 예정이다. 민간인도. 원래 이 재판은 군인들의 재판이었는데 일명 국가가 말하는 반란의 수괴라고 지목된 사람들이 여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반란의 수괴로 지목받았던 여수여중 교장 송욱 교장이 여기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국방부 검열요.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를 한번 봐보면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보면은 417명이 재판에 회부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형이 224명, 유죄가 110명, 그 다음에 5년에서 1년의 징역형이 58명이었다. 그리고 공소기각이 24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는 보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언론 보도상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언론 보도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700명 정도가 재판에 회부됐다고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자료가 하나 발굴되었죠. 미국 기록. 이 미국 기록에 보면 50명의 민간인이 포함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50명의 민간인을 포함해서 총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이 1700명이다. 이 1700명 중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 866명. 그 다음에 무기징역과 20년에서 1년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이 300명 해서 1166명이 유죄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미국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14연대 군인들을 비롯해서 민간인 50명이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에 통해서 재판에 회부되었고 처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50페이지에 있는 민간인. 그래서 근데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 처형 장소가 어디였냐면 대전 교회 야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전에 가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대전 산맥면의 골룡골. 그 골룡골에서 처형됐다는 뜻이고, 첫 번째 처형이 14연대에서 4연대로 편입된 병사들 55명을 처형했다. 14연대는 광주에 있는 4연대를 기간병력으로 해서 창설된 부대인데 이 4연대에서 14연대로 들어왔던 편입된 병사들을 먼저 55명을 처형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처형했는가가 나오죠. 근데 재밌는 내용을 보시면 이들이 처형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를. 전부 국가는 이들을 갖다 빨갱이라 그러고 반란군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불러요.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수용자들이 기다리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들이 얼마나 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14연대 군인이란 이유만으로 처형되었다라는 그런 걸 저는 입증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민간인 재판인데요. 이제 여기 가장 관심이 아마 민간인 재판일 겁니다. 이 민간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던 이유는 당시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거죠. 계엄령. 그럼 여기가 이 계엄령이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이따 아마 토론에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이따 따지기로 하고. 그래서 이 민간인들이 군사재판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계엄령 때문이다. 계엄령. 그래서 민간인 재판은 11월 4일부터 49년 1월 20일까지 최소한 10차례가 있었다. 이것은 최소한 10차례라는 겁니다. 더 있었을 확률도 꽤 많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로는 최소한 10차례가 있었다. 이것을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명 지금도 호남군법회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재판장은 김한용 중령이었고 검찰관은 이종수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전부 민간인이었고요. 그래서 1949년 2월 7일 자유신문에 이 일반 폭도의 재판 결과라고 해서 민간인 재판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949년 2월 7일자 자유신문 기사입니다. 이걸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상에서는, 이 언론 보도상에서는 현재 9차례만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기준이 1월 22일 기준입니다. 49년 1월 12일 기준으로 9차례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회부된 인원, 석방 인원, 유죄 인원, 유죄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각 언론 보도를 찾다 보면은 1차 재판은 광주에서, 2차는 순천, 3차는 여수, 4차는 순천 이런 식으로 찾아질 수 있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만 보더라도 우선 민간인에 대한 군사 재판이 있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이 방금 신문 보도만 보더라도 민간인들에 대한 군법회의가 존재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걸 좀 더 세밀히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언론 보도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호남지구에 최초의 계엄령이 내려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엄령이 내려졌고 계엄사령관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한용이가 도착해서 법무총괄 김한용 중령이 도착해서 11월 4일부터 고등군법회의가 개시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고, 자, 1차 군법회의. 1차 군법회의는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아마 호남지구 계엄사령부의 판결 집행명령 제2호라고 추정됩니다. 판결 일자는 1948년 11월 4일이었고 승인 날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군법회의를 보면서 판결에만 관심을 가졌지 이 승인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게 군법회의다 보니까 군법회의는 원심제입니다. 1심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판의 3심제 아닙니까? 3심제가 아니라 이 군법회의는 1심제다 보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승인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승인 장관이 누구냐면 대통령이거나 또는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 이 군법회의와 관련되어져서 이렇게끔 지금 현재 왜 이렇게 글씨체가 달라져 버렸네요. 제가 만든 글씨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1차 재판에서는 판결 언도에서 35명이 유죄를 받았다고 이 기사를 보면 나옵니다. 35명이 유죄를 받았다. 사형 28명, 20년 징역형 5명, 5년 징역 3명, 석방 11명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이 1차 재판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명단이 등장해 버립니다. 명단이. 이 숫자가 35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명단이 언론에 이렇게 공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이 1차 재판은 여기 보시면 오경심, 경심이라 써졌죠. 여류성악가, 여성, 성명은 이렇게 성씨를 잘 모르겠다. 미상, 박만고. 이 사람들이 다 순천 사람들 아닙니까? 즉 그러니까 1차 재판은 아마 순천에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순천의 인민위원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체포되어서 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형이 12명을 언도했습니다. 판결을. 그 다음에 무기징역 이렇게. 다시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원래 사형이 28명이었습니다. 28명. 근데 확인장관의 승인, 즉 대통령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사형자로는 12명이 되고 그 나머지가 9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형은 여기서 감형된 사람이 보태지니까 좀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항상 이 승인 장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사형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부분들이 감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 판결 언도로만 가지고 몇 명이 사형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사형자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되겠죠. 28명이 아니라 12명. 확인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만이. 2차 군법회의입니다.
이 2차 군법회의는 지금 여순사건 재심 재판과 관련되어진 군사재판입니다. 판결집행명령 제3호, 재판 장소는 순천, 판결일자는 11월 3일과 13일과 14일 양일간에 있었고 승인 날짜는 그로부터 10일 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천에서 제2차 순천 군법회의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사형 102명 판결. 이 기사만 보고 지금까지 대다수 사람들이 사형이 102명이 당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형을 102명이 당했다라고. 근데 이제 당시 이 2차 재판까지는 승인 결과까지 다 나타납니다. 기사에가. 사형 46명, 무기징역 56명. 방금 102명이 판결 언도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 장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56명은 감형이 된 거죠. 무기징역으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 사형자는 46명이었다고 말입니다. 46명. 이렇게 보시면 숫자는 약간 오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20년형과 5년형에서 한 명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숫자가 2명 정도 차이가 있고요. 이제 이 문서가 여순 사건 재심 재판이 있게끔 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 때문에 지금 여순 사건 재심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여기 보면 광주 호남 계엄지구 사령부, 그래서 이렇게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1번 설치 장소, 설치 명령, 그래서 단기 몇 년에 이렇게 해서 열렸다. 공판 장소는 어디다? 순천 동국민학교다. 피고인들은 누구다 걸면서 이렇게 성명, 그다음에 주소, 연령, 직업 해서 이렇게 쭉 써집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다 나타나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재심 재판과 직접적 관련자가 있었던 장한봉 피고인,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기신, 그다음에 여기 신내수, 이렇게 세 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이 이 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에 재심 재판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걸 좀 더 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표로 그려보면 좀 더 보기 좋게 광주 호남계엄지구 사령부, 호남계엄지구 고등부의 명령 제3호, 설치 명령, 그 다음에 공판 장소, 피고인. 그래서 피고인이 방만 성명, 주소, 연령, 직업 순서로 255명이. 여러분 자료집에 지금 53페이지 자료집을 잠깐 보시면 수정을 좀 해주십시오. 글을 쓰면서 숫자를 맞히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53페이지 표에 보시면 1번 설치명령, 2번 공판장소, 3번 피고인, 그리고 직업 순서를 제가 256명이라 썼는데 거기가 255명이야 맞습니다. 오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제목, 노동환 포함 107명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178명으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노동환 포함 178명의 성명이 나열되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 문서 누락이라 썼는데 문서 누락을 지워주시고 3유형역을 2유형역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바꿔놨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수정해 주시라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문서가 작성됩니다. 자, 이 문서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꼼꼼히 봐주셔야 됩니다. 이걸 대법원에서는 판결 집행 명령서라고 했는데 실제 이 문서는 판결 집행 명령서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5번에 봐보시면 항변. 이 피고인들에게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막 사형을 내리고 유죄를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고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각각 제가가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형법 제77조와 포고령 제2호 이게 제과입니다. 범죄 사실은 내란죄와 국권문란죄인데 국권문란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피고인들은 전부 다 각각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게 피고인의 항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변까지. 그 다음에 6번 판정, 7번 판결. 이제 판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전부 서열되어 있고 9번 판결 일자. 그 다음에 심사장관. 심사장관에서는 판결 일자가 그대로 승인되었는데 이 확인장관의 조치를 보시면 사형 판결을 확인함, 유죄한 등 56명 성명을 쭉 나열하면서 이들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여 적절한 집행을 명함.
그래서 유죄환을 비롯해서는 56명은 유죄로 감형되고 46명만 채용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형이 연결됐다는 거. 집행에 관련돼서는 호남지구 계엄사령관에 일임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11월 14일 날 바로 판결을 받고 이 승인 날짜까지 10일이 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거의 11월 말에 이제 학살이 되죠. 그래서 이건 뭐 그 표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와 그 다음에 명령 제3호가 일치한다는 것. 다만 총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고요. 제3차 군법회의. 3차 군법회의는 판결 명령 제5호입니다. 이것은 재판 장소는 여수입니다. 그리고 재판 일자는 11월 20일에서 21일 양일간에 있었고 이것을 승인한 날짜는 11월 29일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하시면 이제 11월 29일 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언론 보도를 하게 되면은 11월 30일 또는 12월 1일 날 언론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3차 군법회의부터는 이 승인에 관련돼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끔 280명 사형 관련돼서 이렇게 쭉쭉 여수에서 제3차 군법회의가 열렸다라는 언론 보도 280명 이렇게 나오고요. 체포자 805명 중에서 299명이 석방되고 유죄로 506명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형 언도를 판결받은 사람들이 280명, 징역 20년이 118명 이렇게 쭉쭉 해서 하겠다. 그리고 확인 장관이 있는 대로 형을 집행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확인 장관의 분명히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확인 장관의 승인과 관련돼서는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가. 그 이유는 뭐냐면 12월 1일 이후는 군사재판 전반에 관련된 어떠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12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12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돼서 통과된 이 시점부터는 모든 것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더 다른 점도 있었을 거라 보입니다. 이때 이제 호남지구 계엄사령부는 무작정 체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모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선모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뭐 사형을 몇 명 시켰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가면 선모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여기서 승인 장관의 확인이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뭐가 발견됐냐면 이 명령 제5호가 발굴된 겁니다. 호남지구 계엄사령부에서 내렸던 이 명령 제5호가 발굴됩니다. 이 5호를 좀 더 보시면 여러분 책에 55페이지를 보시면 자료집에 55페이지 표 밑에 한번 봐주십시오. 그 호남지구 계엄사령부 밑에 별지, 피고인 명부, 성명, 신현역, 주소, 여수읍, 석천읍, 그 다음에 연령. 거기서 보면 이제 판결이 하나 써져 있고 뒤에가 조치라고 써져 있습니다. 조치. 이 조치가 바로 확인 장관의 승인입니다. 이 조치가. 그래서 이 문서를 여기 그대로 쓰면 바로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보면 여기 김충재냐? 여기서부터는 여기 보면 원래 사형을 다 연결받았는데 쭉 보시면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여기서 조치해서 무기로 바뀝니다. 이렇게 무기로. 그래서 이 숫자를 쭉 파악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파악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사형을 280명을 언도했지만 실제 저 기록으로 확인해 보면 확인 장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사형이 87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게 사형 판결 언도에 비해서 굉장히 실질적 사형 집행 숫자는 확인 장관의 과정을 통해서 줄어든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언론 보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판결 집행명령 제5호가 발굴되면서부터 제3차 군법회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차 군법회의는 다시 순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판결 집행명령서가 아직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1월 23일과 24일에 재판이 있었고 승인 날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순천 제4차 군법회의 언도, 그래서 사형 73명, 징역 48명,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가 마지막 시점이 바로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이후부터는 군법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보도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제주 것도 거의 언론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입니다. 방금 보여줬던 기사 내용이고 쭉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이 73명, 20년형이 48명, 5년형이 42명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163명이 유죄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5차부터 9차 군법회의는 11월 30일 이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재판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명령 제13호가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판결 집행명령 제13호가 발굴됩니다. 제13호가. 그래서 이 13호를 전부 다 분석해 보니 앞서 9차례 보여줬다는 표, 그 표와 비교하니까 제7차 군법회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7차 군법회의의 재판 장소는 여수, 판결 일자는 12월 13일, 그 다음에 승인 날짜가 12월 15일. 지금까지는 이 판결을 받고 보통 승인까지 10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었는데 이 7차 군법회의는 봐보시면 판결 받고 이틀 만에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서 아마 사형이 처형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문서입니다. 그래서 명령 제13호 여기 써져 있고요. 13호가 이렇게 발굴되어집니다. 이 내용도 여기도 아까 똑같습니다. 판결 그 다음에 조치. 그래서 이 사람도 사형됐는데 여기 오면 무기로 바뀝니다. 죄송한데 배터리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 문서를 이렇게 쭉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문서를 이렇게 바꿔봤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제5 항변 전 범죄 사실을 제거에 대해서 무죄. 그러니까 아까 3차 군법회의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이 피고인들은 지금 국가가 말해놓고 있는 이 피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우리 그런 일이 없다.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다. 무죄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재판이 정당하다고 했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변호사 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변호사가 조력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보기엔 전부 다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조력 받은 자체가 못 받은 자체부터가 불법인 겁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인혁당 사건 재심 재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공판조서는 아무런 재판적 의미를 갖지 않다라고 해서 없애버립니다. 철회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이분들이 무죄를 주장했다는 걸 보면 아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들 살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부터 우선 불법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사형은 언제 내까지 1949년 1월 15일 내로 집행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 제13호를 통해서 제7차 군법회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사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쭉 보시면 원래 사형이 33명이었는데 이 승인 과정에서 26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만큼이 무기징역으로 돌아오고 나머지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발굴된 것이 이 판결명령 제17호입니다. 근데 이 문서는 제가 완전하게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문을 통해서 이 판결명령 제17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17호가 바로 판결 일자가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이니까 아까 9차례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날짜의 다음 날입니다. 아까 9차례는 1월 12일까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총 적어도 최소한 10차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오늘 제주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주 수영인들에 대한 군사재판이 이루어졌고 여순항쟁 관련된 군사재판들이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제주 4.3 수영인들은 1차 재판이 1948년 11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12차례에 있어서 87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제주도가 계엄령이 내려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군법에 회부되어서 민간인도 군법에 회부되어서 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2차 군법회의죠. 2차 군법회의는 1949년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10차례에 165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죠. 근데 군사재판에 민간인의 군사재판의 전제는 뭐라고 있습니까? 계엄령이죠. 계엄령. 근데 여기 보시면 제주도는 계엄령이 11월 17일에 선포되었고 48년 12월 30일 날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국방경비법에 의거해서 체포할 수가 없어요. 국방경비법이라는 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면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 근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 국방경비법의 32조 33조에 의거해서 민간인을 체포해서 계엄령이 해제돼버렸는데도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넘겼다는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자체가 제주도에서 2차 재판으로 저는 희생되신 분들은 불법을 주장해서 무죄를 주장해야지 저는 공소기각을 주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따 이제 저보다 더 법률가가 나와서 무죄와 공소기각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만은 무죄하고 공소기각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제가 보기에는 제주에서 좀 더 재판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향후적으로 공소기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랬어요? 그래요? 여수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안 되는데. 이제는 이겁니다. 가장 핵심이 민간인 체포 구금의 불법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입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법관들이 당시 언론이나 어디에도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아니 언론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국방부의 검열을 받고 있는데 국방부가 불법을 저질렀다, 위법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 쓸 수 없죠. 근데 대법관은 당시의 언론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언론에가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으니까 구금과 체포의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법원, 몇몇 대법관은. 근데 저는 이 대법관들이 너무 당시의 시대 상황과 언론 환경들을 모르는 상태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을 통해서도 민간인을 체포했는데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쓸 기사가 없겠죠. 당시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이범석과 황희찬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이었고 국무 황희찬을 통해서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엄령. 그러니까 우리는 계엄령이 김배길이가 독단적으로 10월 22일 날 내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배길은 원래 제5여단 여단장이 아니었어요. 제5여단 여단장을 이미 승인받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계엄령을 지역에 선포해라라는 명령을 내려왔다는 것을 이 이범석과 내무부 차관 황희찬을 통해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책에 제가 쭉 기술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런 겁니다. 제주 4.3 수영인 재판에서 드러난 거죠. 뭐가 드러났냐면 당시 국방경비법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했죠. 민간인을 군법에 의해 군사재판에 넘긴 이유는 계엄령이었고 그 계엄령은 이 국방경비법에 따라서 군법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국방경비법에 따라서. 그러면 국방경비법은 보면은 내심 조사를 해야 되고 법무심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됩니다. 그럼 이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기소장을 등본을 가족들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족들이 변호인을 선임하든지 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혁당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판조소에 증명력이 없다라고 해서 다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가 만약에 이 국방경비법에 따라서 군법회의가 진행되었다라 그러면 불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 4.3도 그러고 여순항쟁도 그러고 이 군법에 의해 회부된 사람이 누구도 이 기소장이 가족들에게 도착하지 않았어, 송달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언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스스로들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다 사형시켜버리고 유죄를 내려버린 겁니다. 이 자체부터가 불법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에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민간인 체포에 대해서 불법성에 대해서 저 자료집에 보면 제가 쭉 기술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칼 마이더스라는 미국인 기자가 와서 남겼던 기록만 한번 보겠습니다. 칼 마이더스는 여순을 취재하고 나서 1948년 11월 미국의 라이프지에다가 여순을 기록합니다. 여순이 발발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이 라이프지에 여순의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이거죠. 쭉 이렇게 사진이 실려 있으면 그 사진에 대한 설명. 리볼팅 코리아. 이렇게 쭉 쓰면서 사진들이 실려 있고 설명을 쭉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어보면 어떻게 죽였는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 쓰냐.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선명도, 제명도, 누가 심문하고 누가 사형을 집행했는가도 기록되지 않고 그렇게 소멸되었다. 그렇게 처형됐다고 말해요. 칼 마이더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1948년 11월에. 이제 정말 당시 불법적 민간인 체포에 정수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정수를 보여주는 발언. 내무부 장관 윤치영의 발언입니다. 윤치영이 국회에서 순천과 여수에는 계엄령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재판 여부가 없습니다. 만일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처단이지 무슨 이의나 항의니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엄령이 내려졌다고 범죄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무조건 처형할 수 있다고 써놨습니다. 거기 순천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체포령 같은 것이나 구금장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계엄지구이기 때문에 구금장 체포령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조건 죽였다고 말해요. 무조건. 당시 내무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민간인을 체포해서 죽였는가가 드러나고 있는데 불법성이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던 이 판결 집행명령서에 새로운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새로운 해석이. 아까 보여줬던 이 재판기록. 이겁니다. 지금. 광주 이렇게 해서 이 재판기록. 이걸 지금 대법원에서는 판결 집행명령서. 판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집행해라는 명령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판결 집행명령서가 아니라 재판을 포괄적으로 전부 다루고 있는 문서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포괄적으로. 왜? 당시 한번 문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집행지휘서. 이게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집행할 때는 이렇게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집행지휘서. 징역 5년. 김 누구누구. 1948년 9월 19일. 이렇게 써집니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나 또는 뭐 아까 항변이나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조금 전하고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이 집행명령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것이 이제 당시 판결서들입니다. 판결서. 이게 민간인들이 재판을 받고 나면 판결을 어떻게 내리겠다. 판결서. 이것도 한번 고쳐보면 이렇습니다. 판결, 주문, 범죄사실, 적용법제. 이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판결 집행명령서는. 거기에다가 뭔만 더 하나 추가되고 있냐면 복형장소가 어디다. 여기 보시면 복형장소가 어디다. 이 복형장소가 어디라는 이름만으로 이 문서를 대법원에서는 판결 집행명령서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판결 집행명령서가 아니다. 이 재판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항변, 판결, 판정, 판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집행지휘사하고 아주 다릅니다. 형식이. 그리고 이 판결서의 형식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서 플러스 집행지휘서를 전부 담고 있는 문서가 판결 집행명령서다.
이걸 주장한 이유가 왜 주장하냐면 지금 여순 사건 재심 재판이 준비 기일만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차례 준비 기일을 28일 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검사가 공소장을 복원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매번 기록을 찾는다는 거예요. 재판 기록을. 근데 실은 새로 발굴된 재판 기록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이미 모든 재판의 문서를 담고 있었던 것이 판결 집행 명령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판결 집행 명령서만으로도 지금 현재 검찰은 충분히 공소장을 복원할 수 있다. 이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법리적 의미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해석하기는 쉽지 않는데 제가 좀 따져야 되겠다 싶어서 법률가는 아니지만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도 누구도 이 재심의 의미를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재심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 들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냥 재판부에 끌려간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형사 재심의 목적은 뭐냐면요. 무고한 피고인을 구제한다라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고한 피고인을 구제하는 것이 이 재심입니다. 재심 청구인이 얻어내려는 것은 무죄 판결입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죄 판결을 공시하면 이 피고인의 낙인과 법률상의 장애가 모두 없어지는 것이 이 재심이라는 제도입니다. 재심이라는 제도. 재심이라는 제도는 그래서 2가지의 절차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하나는 재심 개시 절차, 하나는 재심 심판 절차. 이 재심 심판 절차를 우리가 보통적으로 본안재판이라고 하죠. 지금 순천에서는 본안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여순과 관련돼서는 이 재심 개시 절차가 어디에서 결정되었냐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 그러면 실제 재심은 어디가 어렵냐면 이 재심 개시 절차가 어렵습니다. 이 본안재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주 4.3 수형인 재판만 보더라도 이 재심 개시 절차와 관련돼서 4차례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본안재판은 양일간의 집중심리하고 그 다음에 재판해버립니다. 이 중요한 건 이 재심 개시 절차입니다. 개시 절차. 이 재심 개시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심 개시 절차가 결정됐다는 것은 몇 가지를 전제합니다. 몇 가지를. 첫 번째,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는 것은 이전 법 적용에 오인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재시 결정하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여순 사건과 관련되어서 재심을 대법원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이미 이전의 법 적용이 오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오인에 따라서 무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재판부는 공소기각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재심 심판 절차는 공소장 복원하고 공소장 제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소장 제기가. 그래서 계속 재판부는 검찰에다가 공소장 복원을 해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심 개시에서 재심 심판으로 넘어올 때 이미 공소가 제기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재심 개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제가 거기다가 쭉 재심 재판과 관련된 논문들을 전부 기술해 놨는데 그 논문들을 전부 검토하고 난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 이 재심 개시가 이루어지면은 바로 뭘로 가냐면 공판 기일을 지정해요. 공판. 근데 우리는 벌써 지금 3차례 준비 기일을 했어. 근데 다음 재판도 준비 기일이요. 재심 개시가 됐다는 건 바로 공판 기일로 해서 해당 신급에 따라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순천지원 재판부는 지금 현재 계속 준비 기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심 개시 결정되면서 전제를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전부 순천지방지방법원은 지금 현재 깨버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소장 책임입니다. 이 공소장 책임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원본은 국가가 보존해야 할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재판 기록이 없어서 뭘 못한다 그러는데 그 재판 기록이 없다는 건 누구의 책임이냐면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국가의 책임이요. 근데 이 재판 기록이 없는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냐면 청구인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 공소장 기록이 꼭 복원하는 필요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 재심 개시 결정이라는 것은 이 군사재판에 오인이 있었다는 것이고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공소전제 사실을 검찰이 공소 사실을 철회해버리면 됩니다. 이 공소 사실을 철회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재판부가 판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요한 것이 검찰이 이 공소 사실을 철회해 주는 거다. 철회. 그래서 여기 시민사회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반드시 검찰에게 공소사실 철회를 요구해야 됩니다. 철회를. 재판부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재판은 뭐냐면 이 재심 개시가 갖는 의미입니다. 재심 개시의 결정은 뭐냐면 무죄 판결입니다. 무죄 판결. 그래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강정우 교수님께서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순항쟁은 불의와 부당함에 저항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정당하지 못하고 정통하지 못했던 이승만 정부는 권력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하면서 일으킨 사건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들이 이 국가폭력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 그래서 역사적에 바로 세우는 것이 저는 여순항쟁의 진실규명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부족으로 너무 빠르게 말했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토론을 하시면서 해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이끌어주실 좌장과 3명의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